부검은 국과수 있을 때 주로 많이 했죠. 지금 대학에서는 연간 한 120건 정도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적 해석도 하지만 부검 이후에 나온 감정서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저는 부검 감정서를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거나 하고 재판에서 어떤 논란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통상 알려진 약촌 오거리 택시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가 됐던 예.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네.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두 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발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하셨으니까. 했습니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갖고 있는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입니다.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이게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 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하고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산지청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예.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엔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 의견을 그렇죠. 쓰고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다시 부검을 이제 또 부검을 해야 할 되죠.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의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네.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저희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2번 죽는다. 처음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1번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2번째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살인사건이나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닥뜨리면 저희 법의학자도 그렇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평생 갖고 갑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 상황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안면 우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열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열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경박박 질사지만 익사의 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렇죠. 완전히 미국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에 대한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네. 그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네.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이 김 씨가 왜 교도소에 복역을 했냐면 2003년도에 전당포에서 2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명을 유기로 합니다. 유기로 했는데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더더구나 피해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 귀금속 같은 것도 가져갔고 그러니까 반지 없어진 거, 유기한 거, 벗긴 거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 수법 비슷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었을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일단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유가족들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타살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이제 강 하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DNA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09년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15년이 되면 그 당시에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대대적인 재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이하간 그 연결고리 연결할 건 아직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씨의 감방에 있는 소지품을 다 압수를 해봐요. 압수를 해보니까 독특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날 2월 4일 날 낮에 여자친구와 같이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재수사 때 이 사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김 씨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면 너무 완벽해지면 그 이상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인 색채가 나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복역한 수감자들 한 35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보니까 유사한 사건을 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던 어린아이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드들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은 김 씨가 맞아.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한테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 아까 수중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으니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 붙어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빈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폭력이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죠.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우리가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자녀를 떠나보내고 16년 동안 응어리진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법의학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네요. 범죄 해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적으로 푼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지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서가 됐고 그 당시 사진, 수사 보고서, 부검감령서 여타 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했을 때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석할 길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아내는 부엌에서 이제 저녁 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게다 제가 얘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경찰서 가게 되더라고요. 영문도 못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사람 한이라고 중부 경찰서 교통계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 경찰관 우리한테 강도를 당했다는 거죠. 그 무슨 소리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강도 그 사건하고 뭐 그 살인 사건하고 막 묻더라고요.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막 하면서. 아이라고 했으나 내 말 믿어주지 않더라고. 전부 고통만 가해지더라고요. 그래 14일 됐는데 말을 못하고 정신을 몇 번 잃고 나니까 말을 못하면 손가락을 까딱거리라고 움직이라 이러더라고요. 네가 했으면 움직이라. 나는 막 여기 복을 선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손가락 움직였어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려놓고 불러준 대로 쓰게 된 거죠. 15일 현장 검증 갔다 와가 또 저녁에 또 가가지고 고문을 또 하더라고요. 현장 검증할 때는 인철이가 가꾸목으로 때려가지고 그래 안 죽는다. 네가 학연 사살하기 위해서 돌로 찍어 주겠지. 또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유, 또 까딱까딱거리게 됐습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과정까지도 정말 치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자백만 해서는 절대 유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에 의한 자백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증거가 꼭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련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불러주는 대로 쓰고 그 불러주는 대로 증거를 맞추게 되겠네요. 검찰이 왜 이렇게 조금 부실한데도 기소를 하고 유죄 확정을 받아내려고 하는가?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일단 됐던 사건이었던 됐어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도 그 누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 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밥이라는 게 뭐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2003년도에 감형장이 내려오더라고요. 와 진짜 모범수. 9년 8개월이 남아서 저는 뛸 듯이 기쁘고 집에 갈 날짜가 없다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엄마가 오면은 직접 얘기하려고 편지를 안 썼어요. 그러자 좀 있다니까 뭐 딸내미한테 편지 오기를 할머니 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동아대병원에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이러는 거죠. 그 동생이 보재기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따리를. 풀러보니까 재판 서류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진짜 부산 인권위원회하고 막 변호사 사무실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넘겨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구나. 16년도 3월 26일 날 박준영 변호사 처음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처음 만났죠. 이래가지고 긴 세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심의 진실을 밝혀야죠. 이제. 희망을 가졌습니다, 진짜. 사건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때 뭐 도가니 영화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온 국민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 청각 장애인인 그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또는 이제 그냥 일반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인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이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는 행정실장. 그때 두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냐 이름을 딱 쓰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교 생활 보육교사하고 또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전혀 정황을 전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과연 이렇게 교사로서 우리가 맞는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이제 말도 잘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교장, 뭐 행정실장,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 참혹하잖아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 나이 많은 교장이 막 그게 이제 소설보다 훨씬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다 봤는데 소설보다 훨씬 더 소설보다 더 힘들고 아예 뭐 밤부터 새벽까지 막 묶어놓고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가해자가 이제 6명, 피해자 아이들은 한 9명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누구나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폐쇄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학교의 모든 관계자가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고요. 교장은 이사장의 맞이고요.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또 부인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처제, 동서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감, 이사, 이런 감사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군요. 그렇죠. 또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출입을 다 통제하고요.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여기 들어갈 때 기부금을 좀 불법적인 기부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언어 표현을 잘 못하고 피해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청각 장애인이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또 지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뭐 아주 그렇게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외부에 잘 알려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이 내부에 이제 교사가 계셨는데 그분도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학부형한테 이제 전화로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 딸이 행정실장한테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한다. 그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재단에 밑보이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지하철 초반에서 몸수술했다고 피해자들이 저한테 말했는데 농학생들이 겪은 고통 피해는 제가 바로 겪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그 일념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그렇게 일으킨 거는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탐욕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너무 경매하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몇 살짜리 강간한 교장이 결과적으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도 징역 8개월. 뭐 다른 교사도 뭐 징역 10월, 뭐 징역 6월 뭐 이렇게 너무 받았어요. 경미한데요. 그리고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아예 서너 교직원은 문제도 안 됐고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마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판사 때 이 사건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와서 돌아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 가해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다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해도 합의를 해가지고 고소 취소가 되면 그냥 그 순간 수사도 중단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그냥 처벌을 면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고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거든요. 네. 그 당시 법이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 어떤 아이가 피해자인데 얘는 지금 무섭고 부끄러워서 이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아이의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제 불려가서 얘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 조사를 받는데 아직은 자기 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때 남의 사건이 문제됐을 때 그때 경찰 만났으니까 그때 고소할 수 있었잖아.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쉽지 않죠. 이거 내 사건을 말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무서운데 아이가 그것도 청각 장애 아이가 그냥 친구가 조사받는데 거기 경찰서 간 적이 있다고 그때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뭐 고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판단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고소기간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검찰에 이제 그때 기소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중간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고소기간이 많이 지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간죄가 뭐냐면 원래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이제 제압하고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간죄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이미 제압당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교통사고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거의 한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그 육체적으로 뭐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때 수화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옷을 벗겼는데 자기가 좀 끌어올렸다. 그러면 한 거를 한 거 아니냐. 한 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 거 불능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간죄가 아니라고 그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뭐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동 피해자도 그렇지만 실제 중간간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한 거 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무엇이라도 내가 한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중간간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한 거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이 아니다가 그렇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인데 이 피해자들은 아이들이고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해석은 똑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한 거 불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한 거 불능일까? 참.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영화 도가니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이 뭐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형량이잖아요. 봉정 작가가 이 도가니라는 소설을 이제 2009년에 써서 알려졌고 이게 영화화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왜 이 사건을 소설로 썼나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작가의 말에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던 선고되던 날 그 법정에서 이 학교의 아이들,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겠어요? 이 선고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이제 분노하고 슬프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턴 기자가 이제 썼던 거예요. 그 기사를. 그걸 보고 이제 공정 작가가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인턴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그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 기자의 스케치 기사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피고인 박보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강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너무 슬픔의 광란의 도가니 뭐 이런 의미로 작가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도 하셨는데 원래 도가니라는 이름은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어떤 그런 그릇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제 슬픔이나 강한 감정에 격정이 들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학교, 이 법정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 좌절감과 슬픔과 분노 이런 걸로 그 도가니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과 영화가 나온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온 국민들이 이제 들끓어져,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도가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학교 법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감독기관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방에는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서명했고 영화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특별수사팀이 경찰에서 15명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 불기소됐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럼 원래 기소했던 건으로 다시 기소를 하게 되는 건 안 되지 않나요? 그 재판받은 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일단 무혐의한 게 있어요. 증거 부족하다는 걸. 그럼 이제 추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 범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성폭행하고 묶어놓고 성폭행한 그런 것들이 기소가 되고 징역 12년이 나옵니다. 10년이 나오고 2심에 가서 이제 8년으로 감형이 되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인하학교도 2012년에 폐교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방기한 사람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소홀히 하고 방기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범인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과 영화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뭔가 판결을 바꿔놓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네요. 국민들의 힘으로 바꾼 거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됐죠. 하나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요.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성폭행했을 때는 친고죄를 다 폐지합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중간간죄에서 항거 불능의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항거 불능 요건을 완화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개정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폐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또 감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이 해라. 뭐 이런 류의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 둘 다 이제 도가니법이라고도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진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방치해서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제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제가 이제 그 알서범죄원에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도 했었고, 지금 오늘 도가니 사건도 했는데 두 사건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철문으로 진짜 물리적으로 닫혀 있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지배 구조로 닫혀 있었고, 그렇게 좀 열어줘야 된다. 닫힌 공간에는 비상구를 마련하고 또 창문을 열고 법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법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당시에 2000년, 2005년 우리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과 지금 2022년에 느끼는 법감정도 사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존에 정말 안일했던 시각, 인식,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픈 사건이지만 이걸 계기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의무사가 될 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있는데, 평소처럼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을 맨 채로 사망했다, 창고에서. 저 가면 이제 보통은 그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제가 갈 때까지 보통 안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랜턴을 들고 이제 목덜미를 막 확인해 보니까 줄이 이중으로 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 먼저 교살한 다음에 다시 매달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까지 와서 구검을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고 자살이 확실하다. 처음에 그걸 발견한 병사들은 혹시나 살아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을 보존해야지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이. 네, 그래서 부검에서 그렇게 밝혀져요. 이 사람들 병사들도 진술을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얘기네요. 근데 이제 유가족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군의 부름을 받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면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서는 기소를 해야 이제 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자살 사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의무사로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된 바탕에는 아주 뭐 유명한 사건의 연계, 이제 김은중이 사건이에요. 김은중. 저는 2003년에 국민 검사를 했는데 김은중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었고 우리가 수사하는 실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there. Let me walk the light right back over to the body to show the relationship there. That's the weapon. Maybe on the wall. Okay. Can you go ahead and light up the other side of his head? 98년 2월 24일에 판문점에 공동 경비 구역이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요, 우리 군도 있고 북한도 같이 이제 판문점에 있잖아요. 벙커에서 경비 소대장이던 김은중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관자놀이가 관통상에 있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오른발에 50cm 떨어진 곳에서 베레타 권총이 하나 있었죠. 그 김중희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쏘아서 자살을 했을 거다. 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뇌관 화약 흔적이 오른손에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관 화약 흔적. 네. 이 권총을 쏘면 뇌관 화약이 팍 터지면서 이 오른손에 항상 묻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쏘아서 여기서 나갔잖아요. 총알이. 네. 오른손잡이고 오른발 옆에 권총이 있었으니까 그럼 오른손에 그 화약 흔이 있어야 되는데 화약 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왼손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관자놀이에 대고 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해서 쏘면 검은 이 가스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져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중희의 총이 아닙니다. 시리얼 넘버가 김중희에게 원래 배급돼야 될 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에 김중희의 지문이 없어요. 그리고 김중희의 손목시계에 금이 나 있고 거기 옆에 크레모와 스위치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딱 사진 찍은 사진에는 권총 위에 철모가 있었는데 좀 있다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놓고 갔다가 금방 들고 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석연치 않은 게 자꾸 증폭되냐면 미군 수사대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 헌병수사관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 10분만 둘러보라고 하면서 거기를 본 거죠.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시신을 다 닦아버립니다. 여기 혈흔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걸 다 세척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네, 그날 인멸하는 거네. 그 다음 날에는 페인트 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유가족이나 일반 사람들의 그 의심을 그것도 김은중이가 자살한 동기가 도저히 설명이 잘 어려운 거예요. 일단 유서가 없고 김은중이는 아버지가 3스타예요. 네, 거기 육사도 나와서 엘리트네요. 특히 JSA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살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자기 소대 병사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라면 좀 몇 개 얻어먹기도 하고 그 얘기도 좀 나누다가 정찰을 나간다면서 소대장실을 나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사망은 왜 했냐, 자살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살을 합리화한 노르웨이 수프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바로 사망하기 전날 한 병사한테 노르웨이 숲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섬세미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뭐 10개월 뒤인가 그 정도에 제이스의 중사가 알고 보니까 북한 초소에 가서 북한 병사하고 술도 먹고 뭔가 선물도 좀 받아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소설 DMZ의 그 내용이 원작이 소설 DMZ라는 박상현 작가의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1997년에 나왔어요. 김은중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국의 병사가 서로 DMZ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쏘아서 죽인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상현 작가가 소설 DMZ를 오늘의 작가상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심에서 아깝게 탈락했어요. 그 이유가 리얼리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재밌는데 해서 탈락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제1세가 개봉된 거죠. 그때 이걸 대본으로 쓴 건가요, 각본? 그렇죠. 이제 원작이 소설. 이게 원작이 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은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가족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날에 사망했거든요. 네. 물론 이거 다 추측이지만 그런 북한에서 오가는 일들을 이 아들이 알게 됐을 거고 그걸 알게 되자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격투가 있었고 뭔가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이제 너무 커지니까 그 법의학자들 8명을 불러서 그냥 공개 토론을 시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명만 타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법의학자들은 자살이다. 오늘 법의학 토론에서는 먼저 총알이 가까이서 발사된 근접사로 타살이라는 노유수 박사와 자살이라는 다른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살입니다. 이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가능성은 참 희박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6번, 7번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타살 의혹이 짙다고 주장해온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박사가 모두 13가지의 이유를 들어 김중희가 타살됐음을 확신했습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서 실험해 주기 바란다. 나는 내 몸을 내 자식한테 바친다.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군에서는 손을 떼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은중이도 10년 이상 그냥 처리하지 않았어요. 초동 수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의혹이 너무 자살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현장을 너무 훼손. 그날 훼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잘못한 거는 법원에서 1, 2, 3심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까지 나요. 군 지휘부가 우리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박수를 치고 정말 정의로운 군대로 가는구나.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의문을 외부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요. 시신까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제 가족이나 수사관들이 다 와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때부터 이미 그런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게 일선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군의문사를 해결하는 기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실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는 어떤 절차나 예의 같은 것들을 무시해버린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뭐 숨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고 또 무책임하게 어떻게 방치하고 어떤 것들을 묵인하고 또 은폐해왔는지 역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군에 대한 선입견이거든요. 투명한 공개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은 되게 갇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옥지원도 그렇고 제주 4.3도 제주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폭력의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외부와 통로가 없는 폐쇄된 곳에는 또 그게 뭘 해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구를 만들고 통풍이 되도록 계속 뭔가 열어놓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